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인하한 8,410원을 제시했는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 속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확실한데요. 이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지켜보시죠.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죠. 이게 이름이 힘들어서 항상 제가 곤혹스럽습니다만은 렘데시비르 국내에도 공급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뭐 현재까지는 거의 뭐 유일한 치료제로 알려지고 있는 이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공급이 되는데 지난 3일에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 수입을 결정을 했고 이 질병관리본부가 이 길레어드 사이언스 측하고 이 협의를 통해서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달부는 무상으로 공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도입하는 물량은 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비공개가 되고요. 아마 다음 달부터는 유료로 사올 것으로 보이는데 뭐 가격 협상을 해봐야겠지만 이 현재까지는 좀 한 번 투약하는 데 한 45만 원 정도 이렇게 들 것이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게 그 렘데시비르가 들어오면 이 모든 환자들이 다 맞을 수 있냐라고 하면 아직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기준을 좀 까다롭게 측정을 해서 현재는 이번에는 아마 33명 정도 그 중증 환자를 포함해서 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렘데시비르가 에볼라 약인데 이게 에볼라 약으로 개발됐을 때는 다른 약하고 뭐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개발이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게 뜻밖의 코로나19에 영향이 있다라는 임상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세계 또 각국에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임상 2상까지 하다가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3상만, 그러니까 인체 임상만 하면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좀 공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 렘데시비르가 뭐 각국에서 총 한 125명의 환자에게 투여가 됐었는데 중증 환자가 한 113명 정도 포함이 됐고요. 근데 이 2명이 사망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이제 퇴원하거나 이제 증상이 호전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저희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의 천은미 교수 전화를 연결해서요. 이 소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 렘데시비르 일단 국내 공급이 됐고 그리고 33명 중증 환자들에게 투약을 하기로 했다. 이게 모든 환자에게 다 투약하기에는 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렘데시비르는 기전 자체가 그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주로 이제 미국 환자들이나 유럽 환자가 많이 있었고요. 국내에도 조금 소수지만 포함이 됐었는데 주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에서 회복 기간을 한 4일 정도 감소시켰다. 그리고 부작용 자체는 위약군하고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중증 환자 중심으로 투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초기에 약제를 투입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코로나19 감염 환자한테 쓸 이유는 없고요. 대부분 경증 환자들은 수액 치료라든지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고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병이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경우에 유의하게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중증 환자 중심으로 약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중증 환자에게 투약했을 때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이 회복 기간이 4일 정도 감소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효과인가요? 네, 중증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회복 기간을 4일 정도 단축하게 되면 환자의 어떤 예후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4일이 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증 환자는 하루 자체로도 어떤 그 악화가 심하게 되면 생명에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한테서 4일간 회복 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매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미국이나 유럽 환자를 주로 투약을 했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몇 명 계셨지만요. 그러면은 이게 글쎄 아시아인들한테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충분한 시험이 된 건가요?
그 초기에 이제 이 자료 자체에서 아시아 계통의 환자군이 좀 적었죠. 아무래도 네네. 발생할 때 임상 시험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포함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아시아인에서는 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지 네. 않나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도 아직 그 포함된 그런 임상 시험군이 작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조금 그렇게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시아인이라서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좀 더 임상시험 데이터가 더 쌓이게 되면 확실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대부분 약제는 어떤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는 약제를 쓰면서 좀 더 추후 연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새 백신 민족주의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국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이제 강대국들 특히 중심으로 해서 독점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뭐 미국이 싹쓸이했다라는 말도 있던데, 네. 예, 물량 확보가 어떻게 괜찮을까요? 우리가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7월에는 아마 무료로 네. 공급을 해주기로 했고, 지금 이제 중증 환자로 가고 있는 33명 정도한테 아마 물량 공급을 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8월 이후에는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환자들이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확산세를 우리가 지금 막지 못하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중환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 물량을 가져가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지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물을 아무래도 좀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우리 확산세를 줄이고 중환자를 최대한 조기에 치료해서 렘데시비르 약제를 쓰지 않더라도 호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조만간 이런 복제약을 아마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조금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에서도 임상시험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치료제 백신,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국내에서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임상 2상, 3상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제는 우리가 새로 약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안정성이 검증돼서 사용하는 약물들을 코로나19 환자한테 투여를 해서 효과가 있는 약물을 찾아내는 약물 재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약물들 몇 가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네. 또 백신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비해서는 조금 시기가 늦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국가에서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희망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자,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저희가 뭐 렘데시비르 이야기를 어제 이제 서울타임즈 외신 다루는 데서 이야기를 잠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국가마다 이 약 값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는데 7월은 일단 무상이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협상에서 가격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얼마를 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달에는 무상이지만 네. 8월 이후에는 이렇게 유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를 어떻게 적용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좀 해봐야 된다. 오늘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현재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서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긴급 승인을 통해서 국내로 뭐 들어오면서 약가 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협상 과정에 달린 거라서 그렇죠. 좀 협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측하기도 힘들고 사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느 국가든 다 원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갑이 누군지는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지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들거든요. 길려도 사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많은 조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방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교수님 말씀처럼 중환자들, 네. 중증 환자들 중심으로 투약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좀 빨리 좀
복제약이 나오길 바란다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충분한 물량이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각오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오늘 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뭐 방침을 몇 개 정했는데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요.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라고 매월. 얘기를 했고요. 본회의 매월 2회 개최, 그 두 번을 열겠다. 그게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이렇게 네.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들으신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네.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라고. 네.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만났어?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상임위와 이제 법안 소위 같은 것도 월 4회 개최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9월 정기국회 전에 국감 완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개혁을 위해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의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해서 법사위에서 법안을 많이 잡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걸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개혁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국회 상임위 회의 같은 게 회의에 부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안 나왔는지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봐야지.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월 2회 소속 위원회 출결 현황도 의장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리한 다음에 의총 보고 조처를 거쳐서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게 보면 사실 계속해서 제가 초선 의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의원들 뭐라고 했냐면 이게 법안 소위나 상임위가 안 열린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야 간사가 논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여야 간사가 얘기해요. 근데 합의가 안 돼요. 그럼 안 열려요. 이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다. 일하고 싶어서 일할 수가 없었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안 소위를 월 4회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출결 상황 공개하는 거 말고도. 왜냐면은 그거 홈페이지 가서 일일이 다 체크하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 같은 네. 사람이나 하지. 안 나오면 네. 뭔가 벌칙을 맨날 우리가 줘야겠죠. 얘기할까요, 쳐들어가나요? 여기서 얘기할까 보다. 오프닝에 꼭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브닝 쇼에서. 네. 음. 근데 여기서 페널티 같은 거 없어요? 그건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논의를 또 해야겠죠. 저희가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뭐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론이 만들어지고 이브닝 쇼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칙 만들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공개하는 걸로. 네. 그렇군요. 자, 통합당은 이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기는 힘들 텐데요. 여론도 안 좋아지고. 네, 뭐 그렇게 지금 이제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계속 네. 이렇게 나갈 수는 없죠. 왜냐면은 딱히 보이콧을 해도 뭐 어떤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워낙 의석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지지율만 내려가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게다가 또 뭐 보이콧을 해도 딱히 할 게 없고 뭐 왜냐면 이제 장외 투쟁을 할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삭발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뭐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그 의회 안에서 이제 뭐 투쟁을 하자 뭐 네. 이런 방안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국회 등원은 하되 뭐 인천국제공원 정규직화 논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의기획연대 회계부정 의혹 뭐 이런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상임위와는 별도로 미래통합당이 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언론의 시선을 좀 끌면서 이 대중들에게 좀 호소를 해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언제 국회에 복귀를 하냐? 뭐 그거는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뭐 이르면 아마 다음 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좀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인 상황인데다가 그 이번 주에 이제 추경 심사가 계속 그렇죠.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3일에 그러니까 금요일에 본회의를 통해서 추경안이 통과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뭐 보이콧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이제 추경안에 참여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이미 상임위에서는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다 예결을 간 그런 상황이니까 뭐 지금 와서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좀 다음 주부터 뭐 빠르면 들어가지 다음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 통합당 지도부에서도 이 각 의원들에게 이 상임위를 어디 갈 것이냐 뭐 이런 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21대 국회가 개헌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좀 그렇죠. 이제 봤나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15일에 그 공수처가 출범을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갈등이나 얘기가 있을 텐데 그걸 아마 기회를 삼아서 통합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을까. 공수처라는 괴물을 막기 위해서 우린 들어갑니다. 뭐 이런 하나의 뭐 명분을 만들지 않을까 명분.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그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됐을 때 네. 그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음.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대승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이러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게 좀 아쉬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인들이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두 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강연을 하면서 네. 구시대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낙연 의원이 오늘 국회 지구촌 보건복지 포럼의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제도약의 길 강연에서 하는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명 깊은 순간은 뭐 이것도 이낙연의 학설인데 소녀가 엄마로 변한 순간이다. 라면서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발달된 산후조리 산업 이게 새로운 한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뭐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국가의 총리를 지내신 분의 입장이라기에는 섭섭한 발언이다. 여성만을 출산 육아의 책임을 진 존재를 몰고 아버지의 역할은 폄하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의 조혜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출생을 경험한 여성을 우대하는 척하면서 출생과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모두 전가하며 아빠로서의 역할, 책임, 경험을 경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출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난임인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삶 역시 배제시킨 발언임이 명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엄마가 된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경험이었다라고 제 인생을 반추해 보면은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류의 실수인 거죠. 한쪽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른 한쪽을 조금 뭐랄까 폄하라고 하면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류의 실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뭐, 그런 얘기들 네. 우리가 많이 하죠. 사실. 그걸 또 넘어서서 그러니까 뭐 엄마가 돼서 이제 철이 들어서 육아를 전담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국가나 이제 뭐 아버지도 좀 이렇게 육아를 좀 분담해야 되는 그런 사회 그렇죠. 분담하는 게 네. 아니라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조금 구시대적이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주호영 또 원내대표가 또 이거는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인데 네. 민주당이 지금 상임위원장을 이제 정보위를 제외하고 다 가져갔는데 이거를 또 세월호 참사와 비유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좀 많이 네. 좀 안 좋은 그건 좀 발언인데, 심각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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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뭐 국회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이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좋은데 이 문제는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도 아주 좋지 않죠. 근데 사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2014년에 이 세월호 참사 그렇죠. 당시에 세월호가 교통사고 네. 네, 이렇게 좀 비유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또 이후에 이 당에 있는 분들이 좀 유족들에게 좀 상처를 주는 발언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국회 상황을 또 세월호와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발이 좀 거셉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도 이 송갑석 대변인이 나와서 뭐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교통사고에 비유해서 유족들 상처에 소금을 뿌리더니 뭐 지금 국회 상황을 여기에 빗대고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 정의당의 김종철 선임 대변인도 비판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 전 사회가 사실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이런 말씀은 조금 조심해 네. 주셔야 될 것 왜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지 좀 이해할 수가 근데 없네요. 이런 거 보면은 네.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구조 실패와 관련된 이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단순한 해양 사고 정도로만 그러니까 교통사고란 계속, 인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치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조금 곰곰이 뭐 어떤 말이 잘못되었는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주영 대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간의 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 어제 유럽연합의 샤를 미셀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인데요. 네. 그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게 나의 확고한 의지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한 발언인데 네. 또 뭐라고 했냐면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안보실이 북측의 개성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후에도 네네. 긴밀하게 소통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에 관한 생각도 미국 측에 전달이 돼 있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감하고 있지 않을까. 미국도 그렇고 또 한국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뭔가 해보자 이런 의기투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오바마 정부 때 경험했잖아요. 뭐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대북 제재 계속하면서 북한이 붕괴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요. 문재인 대통령도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넉 달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 사실 올해 상반기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확 지나간 느낌이 있어갖고 네네. 지금 넉 달 남아서 네. 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면은 음. 굉장히 좀 신속하게 빨리 해야 전력을 될 것 다해야 같고요. 되는 그런. 그래서 임종석 전 네. 비서실장이 계속해서 한화평에 오르는 것도 임종석 실장이 국정원장.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의 신뢰관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대북 특사로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을 통해서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한 그런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비건 국무부 부장관,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금 북한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한국에 7월 초에 방문한다 이야기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 외교부에서는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또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네, 어떻게 일단 되나요? 이 보도가 이제 요미우리 신문, 그러니까 일본의 신문 보도인데 어쨌든 일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중계로 이 판문점에서 북한이랑 접촉을 하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할 예정이다. 뭐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근데- 많이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그 일본 신문이 이제 뭐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 북한에는 좀 자제를 당부하고 이 한국에는 너무 이제 북한과 가까이 가지 마라라는 메시지가 좀 얘기를 이상한데. 전달할 것이다라고 이제 일본 언론이 메시지는 보도했는데 메시지인데 내용이 좀 생각하던 거랑 다른 그거 거군요, 아닌가요? 지금. 대선까지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런 메시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것이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일본 박정호 신문의 오피셜, 네. 박정호 오피셜입니다. 일본 신문의 보도이다 보니까 뭐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바람인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알 다른 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있는 건지. 사실은 네. 메시지 내용은. 이 메시지 내용은 아직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비건 대표가 온다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뭐 아까 요미우리 신문도 그랬고 저희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네. 7월 안에는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가능성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확인은 안 해줬다는 예, 얘기를 확인은 해서. 안 해주는데 아, 올 타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제 대선 전까지 뭐 사실상 이렇다 성과라고 한다면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북한도 가보겠다 네. 뭐이 정도일 텐데 이 지금 그 볼튼 전 보좌관이 이거를 다 회방을 놓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뭐 회담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그렇죠. 지금 넉 달밖에 안 남았다 하지만 이 넉 달이 지금까지의 넉 달, 이전의 넉 달하고는 되게 다르거든요. 네. 대선을 가기에는 굉장히 바쁜 시간이라서 시간이 아마 물리적으로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화상회의? 화상회의. 화상. 네, 아 그렇군요. 네, 시간 정해서 아. 매일 한 번씩.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전에 도발이 있으면 좀 곤란하니까 네. 그런 정도의 타협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거는 또 제 피셜이고 예.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여러 좀 한반도에 긴장이 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 뭔가 좀 좋은 얘기가 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장 어젯밤 11시부터 이 법이 시행된 가운데 홍콩이 반환된 지 23주년 되는 오늘 홍콩 독립이라는 깃발을 소지하던 남성이 홍콩 보안법에 따라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맡고 계신 강준영 교수와 함께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뭐 한 8월 정도쯤 시행할 것이다 하는데 그보다 조금 훨씬 더 일찍인 것 네. 같고요. 글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법을 초안을 네. 심사를 하면 대개 이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매월 짝수달 마지막 주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5월 28일 날 통과됐으니까 네네. 6월 말, 8월 말, 10월 말 이렇게 가는 거고 중간에 회의를 열어서 그래도 한 8월쯤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래서 이제 8월. 일반적인 네.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속전속결로 통과를 시켰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5월 28일 날 전인대에서 이 홍콩 보안법을 만들겠다라는 네. 결의를 통과시키고 나서 국제사회가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데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 우려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국제화되기 전에 분명하게 기정사실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중국 정부가 한 것 같습니다. 빨리 도장 확 찍어버려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법제를 어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네네. 뭐 중간 심의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상징적인 의미로는 바로 오늘이 이제 홍콩 반환. 주권 네. 반환일이란 말이죠. 오늘 날짜를 기해서 분명하게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권을 한다라는 것을 홍콩 시민들한테도 알려주고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점점 시간을 끌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9월 6일에 그 홍콩 의회 선거가 의회 있습니다. 선거. 예. 이 물론 의회 선거도 70명 중에 40명은 이제 관제 선거인데 네네. 나머지 부분에 소위 그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 세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제도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국 중앙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홍콩에다 확실히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네. 우리가 전면적인 관할권 행사한다. 전면 통제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뭐 홍콩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위배되죠. 그러나 그런 거는 지금 중국어로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 홍콩은 중국의 주권이 속해 있는 특별행정구고 우리는 중앙정부로서 홍콩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 기본법이건 뭐건 관계없다. 일단 그게 소위 이제 자신들이 얘기하는 영토나 주권에 대한 핵심이익과 연결이 네네. 돼 있잖아요. 그건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왕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 지금 확실하게 끝까지 가서 도장도 딱 찍어놓고 그리고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돌아가는 일은 없다라는 걸 그런 확실하게 걸 보여주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강한 네. 의지였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내용을 뭐 많이 언론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우리 네. 교수님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 분열행위, 전복행위,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이 네 가지가 이제 4대 죄목입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원래 우리가 10년이라고 이제 얘기했었는데요. 뭐 10년 얘기도 있었고 30년도 있었고 네. 마카오가 30년이라고. 예, 30년이에요. 기본법이. 그것도 원래 25년에서 좀 늘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졌었어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사찰 기구를 둘 거다. 네네네. 예, 그것도 이제 나왔는데요. 국가보안위원회, 안전위원회입니다. 이제 중국말로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중앙정부가 설치하고 홍콩 정부는 국가안전공서라는 거를 설치한다. 공서라는 거는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처쯤 되겠죠. 무슨 청쯤 되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안전공서에는 우리 경찰청에 해당하는 경무처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법무부에 해당하는 율정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요런 데마다 다 그 소위 안보기구를 감찰기구를 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감찰기구에서 사찰한 거를 네. 안전공사에서 판단해서 중앙위원회에다 보고해서 지휘를 받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서 죄목이 결정이 됐다. 네네. 그거는 법적으로 항소권이나 반박권이 없습니다. 에? 그게 이제 이게 악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잡혀갖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딱 국가안전공사에서 결정을 하면 그냥 그걸로 법적으로 끝이에요?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재판도? 네. 아니 이제 재판은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재판은 중요한 사건 애매하죠.
중요한 사건. 사건에 관해서는 중국 중앙법원이나 네. 검찰원이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홍콩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건은 중국 중앙에서 하겠다. 그리고 재판을 어디서 할 건지도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에서 할 수도 있고 홍콩에서 해서 송환할 수도 있고 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6개 조항의 66개, 6개 분야의 66개 조항인데 아주 세세하게 뭐 형량 이런 건 안 나와 있지만 네네.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 그 애매한 표현들이 있죠. 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네. 중앙에서 기소권을 갖는다. 그럼 심각한 사안의 기준이 어디냐? 모르는 거죠. 그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그러네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법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고 네. 아주 정밀하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 걸면 걸리고 저기에 걸면 걸리고 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홍콩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고 어중간하게 나왔으면 반항이나 이 네네. 저항을 할 텐데 지금 분위기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안 되는 네. 상황이다. 이게 하면은 벌써 뭐 시위하는데 9천 명 네네. 잡아가고 이제 가서 여기에 딱 걸리면 아까 4대 제목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그러니까요. 가능하니까 그 참 도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세세하게 안 정해져 있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뭐든 걸릴 수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무서운 거거든요. 국제법적으로도 제일 법률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뭐 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죠, 그리고.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또 마지막 조항에 뭐가 돼 있냐. 국가보안법의 최종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가진다. 또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홍콩 기본법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앙에서 완전히 통제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완벽하게 이 홍콩 보안법을 통해서 밝힌 거다. 그냥 이렇게. 찍소리도 하지 말아라고 들리네요. 일단은 솔직히 그렇게밖에 말씀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되는 건 사실 조슈아 웡. 네네. 조슈아 웡 어떻게 될까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 전복 행위 활동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안 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 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 네. 마카오 봐라. 마카오도 2009년에 만들었는데 네네. 이것 때문에 문제된 거 있느냐.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수의 분리주의자 폭력분자들만 이 법에 해당이 된다. 이게 이제 중국의 논리입니다. 네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조슈아 조슈아 웡 같은 사람이 걸리는 건데 데모시스당의 네네. 비서장이었는데 본인도 탈당하고 데모시스당은 해체됐습니다. 그다음에 홍콩 민족전선이라고 맨날 홍콩 독립 들고 네네. 나오는 그 단체도 해체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벌써 지레 겁먹고 그렇군요. 야, 이건 다 더 이상 도망가는 가면 안 되겠다. 거예요. 왜? 아. 이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국가 전복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전에 한 행위를 가지고 조슈아 웡을 잡아놓을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더 이상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네네. 거를 분명히 경고를 하는 거죠. 조슈아 웡뿐만 아니고 네. 그 많은 이제 그 소위 민주파 인사들한테 네네. 경고를 하는 건데 이 법의 65조에 보면 이 법은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중국어의 묘미가 있습니다. 행위와 활동을 구분해 놨어요. 행위는 내가 와서 시위하는 거예요. 네네. 그건 행위니까 걸리죠. 네네. 활동은 그런 거 안 하고 외국 단체와 결탁해서 무슨 NGO에서 하는 거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으로 걸면 또 걸려요. 그럼 속옷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옥죄는 법인데 중국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홍콩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법, 국제인권, 네. 그다음에 법률 체계로서 보다 상위법이 홍콩 기본법인데 네. 지금 보안법이 우선입니다. 그게 우선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일국양제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 자체가 무시되는 무너지는군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일국양제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글쎄요. 말씀만 들어봐서는 이미 끝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사실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조슈아 웡을 한 인터뷰를 저희가 2번 정도 네. 했었거든요.
또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을 지지를 했었는데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각이 나서 네. 안위가 사실은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교수님과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요. 3부에서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2부 마칠 시간 다 돼서요. 교수님과 이야기 잠시 후에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